자, 지금부터 24년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에 알아야 할 필수 개정세법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4년 시험에 필요한 개정세법 강의 들어갑니다. 자, 1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그래서 징수금이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가산금 연체이자죠.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게 없어졌어요. 연체이자. 가산금은 지방세는 작년까지만 썼었어요. 올해부터는 뭐다? 가산금이 가산세, 세금에 포함됐죠. 그래서 가산금은 지방세는 작년까지만 썼다. 올해부터 징수금은 지방세니까 가산세는 지방세에 들어가죠. 그리고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두 가지예요. 그럼 징수금 순위를 물어볼 때는 체납처분비가 1순위고 그 다음 지방세가 2순위가 되겠죠. 배분할 때. 그래서 징수금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산금이 가산세에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순위를 물어볼 때는 체납처분비가 1순위고 지방세가 2순위입니다. 배당순위 정할 때. 그리고 징수금 용어 물어볼 때는 두 개를 얘기한다. 고로 24년 1월부터는 가산금, 지방세도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2번. 자, 납부, 지연가산세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다음 계산서대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지방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럼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해부터 1개월 월할 가산세가 붙죠. 납부를 안 하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세 납부한 세액에 어떻게 한다?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월할 가산세 10,000분의 75 0.75씩 월할 가산세가 붙는데 작년까지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가 날라왔죠?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이해의 이름이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무조건 3%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납기의 금액을 납부하면 끝나는데 납부를 안 했어. 그럼 납기 후 금액이 뭐다? 3% 납부 지연가산세가 무조건 붙어요. 근데 언젠가는 납부할 때까지 다시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가산세가 다시 붙어. 그럼 여기는 월할 가산세가 붙어요. 월할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월할. 그래서 이거는 한 달에 0.75씩 붙다가 이게 인하됐어. 이게 뭐다? 0.66%로 인하됐습니다. 0.66%로 인하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0분의 66, 작년까지는 75 하다가 66으로 인하시켰다. 단, 이 납부지연가산세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이에는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이었다가 올해부터 상향했어요. 45만 원 미만은 뭐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월할 계산셈으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뭐다? 초과할 수 없어요. 월 0.75가 아니라 66으로 인하됐고 30만 원 미만이 아니라 45만 원 미만.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를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국세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는 3% 똑같아. 3% 똑같아요. 그럼 국세도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안 하면 압류 들어가니까. 그래서 국세는 일일 가산세가 또 붙어 0.022%. 단 이거는 월할 계산세니까 60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단 이거는 1일이니까 5년간만 적용합니다. 5년을 적용할 수 없고 여기는 60월간만 적용하고 그리고 이에는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150만 원 미만은 뭐다?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방세가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월할 가산세 0.66으로 인하되고 30만 원이 아니라 45만 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가 개정됐으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국세는 똑같아요. 고지서 날라왔다. 3% 무조건 붙어. 그래도 납부할 때까지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일일 가산세 둘둘 5년간만 적용하고 150만 원 이에는 45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라고요. 자, 소멸시효 중단사유. 자,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 고지서가 날라왔네, 독촉장이 날라왔네, 세금 날라고 교부 안에 압류가 들어간다. 중단사유는 뭐다? 중단하잖아. 딱 중단하고 다시 뭐다? 5년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다시 5년을 시작한다. 즉 세금 낼 의사가 없는 자들이죠. 그럼 뭐가 바뀌었나? 이 압류. 그래서 압류 금지재산, 금지재산이 있어요. 압류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압류를 풀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단사유에서 제외한다. 요거 압류 금지재산에 압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중단사유에서 제외한다.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최저 생계비 등등등 소액 임차 보증금 이렇게 압류 금지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면 중단 사유에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 쭉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적어 줬네요. 그래서 중단이 뭐다? 중단이 뭐야? 자, 소멸시효는 원칙이 5년이죠. 소멸시효 몇 년이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5년 안에 걷어야 돼. 단 국세가 5억 이상일 때는 10년 안에 걷어야 되고 소멸시효.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10년이죠. 안 되는 거는 5년. 4년 버텼어. 4년 버텼어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게 중단사유야. 그럼 중단사유는 4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몇 년을 시작하는 거다? 5년을 다시 시작한다고요. 이게 뭐다? 중단사유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중단사유가 4가지밖에 없는데 단 압류 금지 재산 등에 압류가 들어가면은
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네요.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4번으로 들어가요. 4번.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그럼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누구 거를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대대상 물건 중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부동산은 수입이 안 되죠? 어떨 때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했습니다. 이럴 때는 법상 납세무자는 취득세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이게 이제 개정됐다고요. 외국인 소유 취득세 납세무자는 똑같은데 뭐다?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반드시 임차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 그래서 임차 기간이 끝나면 계약서에 소유권을 이전받겠다. 이런 조항이 있을 때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이전받지 않는 경우는 보지 아니한다. 납세할 의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자만 올해부터는 뭐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이렇게 수입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법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임차 앞에 이 용어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이전받으면 내 것이잖아.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아직까지 재산세는 법이 안 바뀌었는데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재산세다. 역시 외국인 소유, 딱 이거는 두 개만. 항공기, 선박만 임차합니다. 재산세는 대상이 뭐다? 토, 건주, 선항. 그러니까 재산세는 선박, 항공기만 나와요. 그러나 취득세는 네 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나 재산세는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는 왜 없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럼 역시 수입하는 자야. 근데 수입하는 자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아까 똑같죠?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수입하는 자. 그래서 취득세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개정이 불분명합니다. 그럼 취득세가 바뀌었으니까 임차 앞에는 재산세도 뭐가 붙어야 법 내용이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받는 조건.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6번. 자, 6번은 반드시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별 표시한 거. 자, 유상입니다. 취득 시기를 물어보네. 취득세의 취득 시기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개정 전이죠? 그럼 개정 후에는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누가 입증을 하라? 신고인이. 이게 단어가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뭐다? 계좌이체. 즉 금융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어. 그럼 금융거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을 안 했죠? 그러면 사실을 인정 안 해. 그럴 때는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따집니다. 절대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틀린 지문. 올해부터는 어떻게 된다?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계좌이체 등을 했다면 뭐다? 사실로 가지만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을 안 해서 실질 준 날을 모르잖아. 그럼 모를 때 과세권자는 어떻게 한다? 계약서를 제출하죠? 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뭘로 따진다? 계약상으로 따진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상 땡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지문이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똑같죠. 아주 중요한 거네요. 왼쪽과 오른쪽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지자체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죠. 무슨 서류 들고 가요? 신고서 제출하고 그 다음 계약서 제출해. 그러면 공무원들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일로 봐. 왜? 신고인이 뭐다?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계약상으로 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실상이 5월 8일이야. 계약상이 5월 7일이야. 그럼 딱 보니까 벌써 60일하고 1일이 지났어. 그럼 가산세가 붙죠? 그럼 5월 7일로 간다면 하루 때문에 가산세가 붙어버려. 그럼 5월 8일로 가야죠? 이럴 때는 신고인이 뭐다? 입증서류 제출하라 이거지. 신고인에게 책임이 있어. 즉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해서 확인받으면 일로 가지 않고 요로 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제출한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5월 8일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 안 했으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계약서로 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번. 자, 이번에는 무상. 항상 무상하면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를 얘기합니다. 증여. 무상은 증여를 얘기한다고요. 7번. 자, 종전에는 어떻게 해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러면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뭐다?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즉 증여 취득세 신고기한과 일치를 시켰다는 뜻이에요. 절대 60일을 쓰면 안 된다. 말일부터 3개월 계약이 입증된 거를 취득으로 보지 않고 그죠? 요 지문. 그러나 주의하자. 이 60일은 어떨 때 쓰는 거야? 유상. 유상은 종전과 똑같이 60일입니다.
올해부터 무상, 증여를 물어볼 때는 절대 60일이 나오면 안 돼요. 말일부터 3개월. 그래서 유상은 60일, 무상은 말일부터 3개월. 그래서 유상과 무상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부담부 증여. 자, 취득세, 신고기한도, 부담부 증여도 개정이 됐네요. 부담부 증여도 개정이 됐다. 자, 작년까지는 뭐다?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채무는 유상이잖아. 60일이었어. 60일이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뭐다?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무조건 역시 이것도 증여잖아. 그래서 말일부터 3개월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말일부터 부담부 증여, 갑, 을이 증여를 합니다. 5억짜리 단순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채무 1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이 채무는 60일이야. 60일. 증여는 3개월이었고 근데 올해부터는 합쳐서 말일부터 3개월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든 부담부 증여든 올해부터는 60일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3개월 앞에는 말일, 즉 증여세, 증여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과 일치를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았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자, 9번 대물변제. 대물변제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특례입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야?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죠? 대물변제. 갑, 을. 갑, 을이 있어. 대물변제에 대물변제. 10억을 빌려옵니다. 이 채권자야. 채무자야. 그럼 채무자는 을 10억을 갚아야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물건으로 갚는 겁니다. 물건으로 갚는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이전합니다. 이렇게. 그럼 채무액은 10억이고 그럼 이 대물변제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가 인정액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시가 인정액이 뭐다? 그 토지의 매매 거래가액, 그 토지의 매매 사례가액, 그 토지의 감정 또는 공매가액, 그 토지의 뭐다? 경매가액이 있죠? 근데 시가 인정액이 12억이야. 그럼 채무는 뭐다? 채무액은 10억이 이게 적고 이게 크잖아. 그럴 때는 올해부터는 이해를 쓰지 않고 취득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시가 인정액을 씁니다. 용어 잘 봐야 돼요. 대물변제 10억이 시가 인정액이 12억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취득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 12억으로 한다. 작년에는 이렇게 용어를 이상하게 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은 경우는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초과하는 경우 시가 인정액 큰일 납니다.
적은 경우 이게 크고 결국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하겠다. 시험은 법조문대로 나와요. 적은 경우 대물 변제액이 적고 시가 인정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적을 때는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양도담보. 양도담보가 뭐예요? 돈 빌려오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거네요. 양도담보. 이것도 작년과 시행령에서 개정됐어요. 개정됐다고요. 역시 똑같잖아. 갑, 을. 양도담보. 그래서 양도담보 10억을 빌려와. 10억을 빌려옵니다. 10억을 빌려와. 그럼 빌려왔으니까 채무자. 이 얘는 뭐다? 채권자. 자, 10억을 갚아야죠? 10억을 갚아야 돼요. 자, 이제 양도담보야. 양도담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양도담보에 대한 채무액. 채무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이게 10억이야. 채무액. 이렇게. 근데 담보로 제공한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 12억이야. 그럼 이것도 똑같잖아.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뭐다? 적은 경우 이게 크잖아. 그럼 이럴 때 취득 당시 가액은 뭘로 하겠다? 시가인정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채무액이 10억이죠? 시가인정액보다 큰 경우 하면 큰일 나요. 적은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인정액. 그래서 양도담보와 앞에서 아까 대물변제라 그랬죠? 양도담보와 대물변제는 뭐다?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는 뭐다?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을 때는 뒤에는 뭘로 간다? 시가인정액. 큰 금액으로 가서 취득세를 많이 걷겠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자,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 지문은 뭐다? 반드시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우리가 개정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중요한 거 일부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할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거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원칙. 취득세를 내야지.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당연히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거 1번, 2번, 3번, 4번. 광업권, 어업권, 양식 취득에 따른 등록. 등록이잖아. 그럼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외국인 소유권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면세점 50만 원 이하 등기등록. 이런 것들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요. 광업권, 어업권, 원시 취득은 뭐다?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등록을 할 때는 뭐다?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 등록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무슨 당시?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외국인 소유도 원리는 똑같아. 등기등록 물어볼 때 면세점은 50만 원,
취득세가 없잖아. 등기등록을 물어볼 때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됐잖아. 자, 옛날 취득할 때 1억이야. 5년이 지나고 보니까 10억이 됐어. 그럼 올해부터는 뭐다? 현실 가치를 반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이럴 때는 뭐다? 제척기간이 지났다. 취득세 부과를 못하죠. 등기등록을 물어볼 때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은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이 10억이야. 취득 당시 가액이 1억이야. 이럴 때는 낮은 가액이 아니라 높은 가액 10억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종전대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몇 번, 4번 제척기간 경과 5년, 7년, 10년 지났다. 그럼 가치가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은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다? 등록 당시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무슨 금액? 높은 금액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지문은 취득 당시 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땡.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 다 되는 게 아니라 4번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좀 개정됐네요. 등록면허세 비과세. 자, 종전에는 뭐다? 회사 끝났다. 정리, 특별정산, 법원의 촉탁 등기, 국가가 하는 거죠? 이거 딱 하나만 됐었어. 근데 올해부터는 등록면허세 뭐다? 비과세 파트가 세분화됐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나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거 외에도 국가가 등기 등록하는 거를 세분화시켰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갈 때 이 지문은 어디에 들어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구체적으로는 알 필요 없어. 이 단어에다가 and 등기 등록할 때는 비과세를 한다. 뭐 법원 사무관의 촉탁 등기라든가 등기소의 직원이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등등 세분화를 시켰다. 이렇게 길어져요.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13번. 재산세 분할 납부입니다. 자, 종전에는 재산세는 얼마 초과할 때 20만 원 초과, 일부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근데 분할 납부 기간을 1개월 연장시켰습니다. 3개월. 이거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3개월로 법이 바뀌었다. 2개월 하면 틀려요. 3개월로 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분할 납부는 일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250초가 일부. 그럼 일부를 어떻게 할까요? 자, 기준점이 250초가잖아. 250초가에서 1번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이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500만 원 초과, 이와 초과일 때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이럴 때는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법령 지문과 이거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500만 원 이하는 250 초과, 500만 원 초과할 때 뒤에 지문은 50% 이하 금액, 여기에다가 분할 납부 금액 3개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걸 이해해야죠. 분할 납부는 재산세, 그리고 먹어도 된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 가지 세목을 연결을 시켜서 기억해야지. 숫자는 250 초과, 종부세도 250 초과, 주의하자. 양도소득세는 얼마 초과야? 1천 초과. 1천 초과죠? 그리고 분할 납부 기간은 개정법 2개월 이내 하면 안 돼요. 3개월 이내. 이에는 요건이 6개월 이내. 요에는 2개월 이내. 반드시 세목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250, 250 양도세는 1000 초과. 분할 납부 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분납이잖아. 분납. 그리고 물납도 기억해야죠. 물납은 재산세만 된다. 얼마 초과? 물천지. 1000 초과. 뭘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본적인 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출제되는 겁니다. 자, 납부유예. 재산세, 종부세도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면 돼요. 자, 재산세 납부 유예가 뭐예요? 미룬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구만 요건을 충족해야 돼. 1세대 1주택자는 납부를 미룬다. 그럼 신청해야 돼. 언제까지? 만료 3일 전까지. 기타 등등 있죠? 그럼 신청하는데 납부할 세액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할까요?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할 때.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초과할 때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그리고 뭐다? 이 부동산에 뭐를 제공해야 돼? 담보 제공해야 되고, 뭐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총 급여가 해당 연도 7천만 원 초과하지 않고, 그 다음 소득으로 따졌을 때 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뭐 이 부동산에 체납된 세금이 없을 것, 기타 등등 수없이 많아요. 근데 뭐가 개정됐다? 1세대 1주택자만 하는데 올해부터는 9억 초과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1주택이어서 그럼 9억 이한지 초과인지 불분명했다고요. 재산세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9억 초과도 포함해서 1세대 1주택자는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9억 초과 제외하면 안 돼요. 포함. 이렇게 9억 여부를 명확하게 이번 법에서 제시를 해줬네요. 초과 포함. 자, 15번. 자,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건축물과 주택이 철거 멸실돼. 그럼 철거 멸실되면 작년까지는 뭐다?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본다. 이 규정이 있어서 자, 올해부터 똑같은데 뭐가 나왔다. 6개월은 또 근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 정비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 멸실되면은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3년으로 연장됐어요. 이럴 때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6개월이에요. 이럴 때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고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6번. 자, 주택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올해부터는 주택, 과세표준, 상한제. 이거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주택의 과세표준 상한제가 뭐가 됐다? 신설됐습니다. 신설. 자, 그럼 주택 과세표준의 상한제는 법령에 따른 주택의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게 1항이야.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뭐가 생겨났다?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해당 연도의 주택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떻게 계산해? 주택 2주택 이상 하나, 둘, 2주택 이상 시가 표준에게 뭐를 곱합니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 이렇게 했잖아요. 몇 프로? 60%. 이거 1주택자. 1주택자는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그럼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43%, 44%, 45% 이렇게 세분화됐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때는 43, 1주택자예요. 그리고 3억 초과 6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는 뭐다? 44%, 6억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했다고요.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2주택 이상. 그래서 뭐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이렇게 계산했어요. 두 개든 하나든 이게 1억이 나왔어. 1억. 1억이 나왔습니다. 두 개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비율에 따라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다음 계산에 따른 뭐가 나와? 과세표준 상한액이야. 그럼 이게 과세표준 상한액이에요. 그럼 과세표준 상한액이 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상 상한액은 작년 기준이죠.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야. 작년에 과세표준 상한액이 9천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과세 기준일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상정한 과세표준, 올해 과세표준이 1억이야. 1억. 여기에다가 과세표준 상한액을 곱합니다. 상한율. 그래서 과세표준 상한율은 소비자 물가지수, 주택가격 변동률 지방예건을 고려해서 0에서 최대 5% 범위 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최대 5%만 적용하라. 작년 대비. 그럼 예를 들어서 5%야.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고요. 그럼 1억에 5%면 1억에 5%죠? 1억에 5%면 얼마야? 500만 원이네. 1억에 5%면 500만 원이 되겠죠?
과세표준 상환을 이렇게 5% 이내로 정하라. 이게 뭐다? 과세표준 상한액이다. 상한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억에 5%. 그럼 얼마야? 500만 원. 그럼 과세표준 상한액은 뭐다? 9,5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올해 얼마가 계산됐어? 1억. 1억. 그럼 1억이 과세표준 상한액은 9,500이죠? 1억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크잖아. 클 때는 과세표준 상한액 9,500만 원으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즉 작년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문만 알면 돼. 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해당 연도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에 따른 뭐가 등장한다? 과세표준 상환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큰 경우, 커요, 큰 경우, 큰 경우는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뭘로 한다? 과세표준 상한액, 즉 9,500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1억으로 하지 않고 9,500으로 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택만 과세표준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상한제가 실시되므로 주택의 세부담 상한제가 폐지됐어요. 자,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세부담 상한제는 3억까지는 100분의 100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00고 6억 초과는 100분의 105. 그래서 과세표준 상한제가 주택은 폐지가 됐다. 왜 폐지가 됐어? 과세표준 상한제를 적용하므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는 뭐다? 폐지가 됐다고요. 폐지가 됐다. 단 토지건축물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뭐다? 100분의 150이다. 토지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은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과세표준 상한제를 앞에서 적용하므로 그래서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됐으므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에는 삭제, 폐지 필수로 알아야 돼요. 나머지 토지건축물의 세부담 상한은 종전과 똑같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금액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나머지 부분을 해설 들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